자, 1차시 수업 잘 들었죠? 이제 2차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작품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교과서 154쪽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죠. 우리가 왜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은요, 그냥 나타난 건 아니고요.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삶의 모습 중에 작가가 특별한 시각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것이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문화적 상황은 작가에서 소재가 되고요. 그 소재를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창작하면 문학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파악하다 보면요, 작가의 창작 의도, 더 나아가서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55쪽은 전체적인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으니까요. 156쪽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교과서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 혹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빨간색으로 밑줄 좀 쳐놨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 될까요? 네, 교과서 펴고요. 혹시 뭐 선생님 얘기 중에 필기하거나 메모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꼭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실제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그래, 맨 앞부분이죠. 앙패거리들이 세탁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할머니의 똥바지를 찾다가 토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무슨 똥바지를 찾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좀 관점을 바꾸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길을 가다가 걸어가고 있는데 뭐 지폐를 발견했어요. 그 지폐가 일정한 액수의 돈보다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뭐 이를테면 5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에 뭐 침이 묻었거나 뭐 더러운 게 묻어도 한번 펴보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암패거리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고 싶은 분은 이 부분에 이제 서옥하의 얘기를 보면은 이 암패거리들이 세탁소에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죠. 할매가 돈을 세탁소에 두었다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 간병인 서옥하의 얘기를 통해서 세탁소를 찾아온 암패거리들의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156쪽부터 158쪽에 있는 요 세 가지 부분 좀 설명해 볼게요. 안유식은 할머니의 아들이죠. 다짜고짜 세탁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강태국의 멱살을 잡으면서 팽개칩니다. 허영번이 하는 대사 보세요. 장민숙을 밀어 넘기면서 옷이 문제야? 지금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죠. 게다가 오히려 자신을 건드리면 그래 돌았다 건드리기만 해 아주 폭행처로 쳐넣을 테니까. 자, 여기에 156쪽부터 158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대사인데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한자 성어로 사자 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도둑이 오히려 긴 몽둥이를 들고 길을 막고 막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세탁소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손하게 얘기하면서 할머니의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고 막 강짜를 놓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이게 뭐 지금 선생님 사자성어로 얘기를 했겠지만 막상 돈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는
이런 행동들을 작가가 봐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즘에도 좀 이런 일을 가끔 뉴스로 접하기도 하죠. 158쪽 중간 부분 가면요, 할머니의 이름을 모르는 자식들이 나오죠. 안미숙의 얘 한번 보세요. 김순례 아니야? 안경우? 아니야, 안중댁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허영분? 그거야, 어머님 고향이 안중이고.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지금 물건을 찾으러 오는 이 자식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한심하죠. 이런 사회문적 상황이 들어있는데, 사실 뒤에 이제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김순이 아니고요. 안중댁은 그냥 별칭이고요. 김순녀도 아니고 160쪽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김순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어머님 이름도 모르는 그런 도리를 못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9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옥화가 중재를 놓죠. 사과를 시키고 뭐 이슬 짓고 얘기하기도 해서 서영분이 사과를 하는 장면인데요. 고상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급한 마음에 용서하세요. 보상은 섭섭지 않게 드리겠어요. 라고 합니다. 보상은 자신들이 어지러운 일에 대해서 돈을 갚겠다는 뜻인데, 서옥화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돈이 요사를 떠는 것이냐, 사람이 본디 요물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사, 요망스러운 간사한 짓을 요사라고 하고요. 요물은 그런 물건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돈이 정말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돈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죠. 허영분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했던 거지, 이 세탁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160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안유식이 명함을 내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죠. 명함 보시면 알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명함 내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강태국을 압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머니 재산이 나오게 되면 꼭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면은 뭐 알겠죠?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위협적으로 얘기하는 장면. 안유식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강태국이 어쨌든 잘 수용하고 어머님 잘 보내드리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유식이 가다가 돌아서죠. 뭔가 미심쩍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말이지,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를 주겠소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갈등이 변화가 되죠. 찾는 재산의 50%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세탁소 사람들도 많이 동요를 하고요. 간병인이었던 서옥화도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161쪽과 162쪽에 나왔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61쪽 보면요, 서옥화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50%라. 야, 이거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물세탁소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죠. 그 다음 장민숙 보겠습니다. 이제 세탁소 주인 강태국과 세탁소 직원인 염소파를 의심하죠. 정말 두 사람은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장민숙도 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염소파를 볼까요? 염소파는 세탁소 직원인데요. 나름대로 소원이 좀 있어요. 집 한 칸 아가씨 데려다 엄니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인데 소박하지만 어쨌든 염소팔도 돈에 관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염소팔은 좀 약간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니 내내이자부터 도둑놈입니다 라고 사투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의 양심이 있네요. 서옥화도 이제 결국에는 160쪽에 가면은 팔자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 앞서 강택 죄송합니다. 안유식이 얘기한 그 이야기 때문에 나머지 등장인물도 다 돈의 유혹에서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찾으면 50%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염소팔, 서옥하, 장민숙도 역시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163쪽 보겠습니다. 이제 강특국의 세탁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래 잠입을 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요. 그쵸?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돈에 눈이 가리 앞도 못 보고요. 후레쉬를 들고 욕망의 불빛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극의 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이게 연극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쯤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 곡에서 비판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특히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두운 조명 아래 검은색 복색을 하고 도둑처럼 세탁소에 들어와 이곳저곳 샅샅이 뒤집니다. 강태국이 눈치챌 것 같으니까 고양이나 쥐의 흉내를 내면서 정체가 드러내지 않도록 자꾸 숨기죠. 그 다음 서로의 소리나 그림자에 놀라고 스쳐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결국 뭐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까? 돈,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 우리는 이제 풍자라고 하고요. 그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물질만능주의가 지배당하는 그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판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64쪽 보겠습니다. 강태국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있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흔들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세탁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돈이 뭐야? 돈이 세상의 전부야. 이 두 마디가 이 작품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돈이 전부일까요, 세상에?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네, 강태국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물어 보는 거죠. 돈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역시 작가의 의도가 담긴 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5쪽 넘어가겠고요. 166쪽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밑줄을 하나 쳐놨는데요. 이제 할머니의 보따리가 드러나죠. 1998년 9월 김수님이라고 쓰여진 보따리입니다. 드디어 할머니 이름이 김수님임을 알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김수님이었네 이름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1998년 9월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잘 생각이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었죠. 1997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국가부도의 날 혹시 기억나나요? 그 영화를 이제 본 사람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1970년대에 경제 개발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하죠. 중화고급도 발전하고요. 경업도 발전하면서 이제 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부를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의 일반화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삶을 즐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사치도 많이 하고요.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물론 약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이제 쌓이고 보니까 사회관계가 문란해지죠. 그게 이제 98년까지 간 거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놉니다. 그리고 IMF가 터지죠. IMF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순간입니다. 이게 97년이에요. 97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람들은 도리, 도덕 이런 것보다는 물질,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작가가 작품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힌트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1998년 9월쯤부터는 이런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던 거죠.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제 167쪽 넘어가겠습니다. 강태국이 얘기한 것을 자세히 보면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썼는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강태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목보따리 달라고 하니까 안 돼. 할머니 갖다 줘야 돼. 왠지 알아? 이건 사람의 것이거든. 당신들이 사람이면 주겠는데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같은 짐승들에겐 사람의 것을 줄 순 없어 라고 얘기하죠. 자, 이 작가가 얘기한 강태국의 대사에서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죠. 그렇죠? 돈만 추구하는 사람,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 욕망에 가득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동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걸 지금 강태국의 말을 통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다. 168쪽 가겠습니다.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독특한 결말을 맺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요. 세탁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굴에 붙으시면서 막 빨래가 되는 장면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회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작가가 결국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비현실적인 독특한 방법으로 결말을 내려고 했던 거고, 사람들을 빨래통, 세탁기 안에 다 넣고요.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하면서 빨래가 되는 과정으로 엮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69쪽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태국의 대사인데요. 결국 강태국 할머니의 비밀 지켜드렸죠? 할머니의 비밀 뭡니까? 요 밑에 다 나오죠?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줬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또 재산인지 알고 자꾸 탐을 내죠. 그러면서 형제애도 잃어버리고요. 지들끼리 싸우고 의심합니다. 이게 할머니는 걱정스러웠던 거죠. 물론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임종 전에 뭐 세탁 외치면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자식들을 이렇게 움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할머니는 뭡니까? 돈보다는 자식들 간의 의를 더 중요시 여겼던 거죠. 강태국만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효자식들 원망은커녕 형제들 간의 의상학과 걱정하시어 끝내는 혼자만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신 할머니의 마음, 이걸 강태국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할머니의 보따리를 지켰던 거고, 할머니의 비밀도 지켜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강태국은 눈물고름을 태우면서 할머니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과서 해설을 다 했고요. 덧붙여서 이 글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부터 특징까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 빈 공란에 적어 놓던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희곡이었죠. 1차 시대 배웠죠? 희곡,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고요. 대사를 통해서 주로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희곡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성격 보겠습니다. 현실 비판적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어떤 현실을 비판하나요? 돈만 추구하는 사회, 물질만 추구하는 사회, 물질 만능주의, 이거를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게 이 작품이었죠. 풍자가 드러나죠. 사람들이 야옹야옹 거리면서 동물 흉내를 낸다든가 똥이 묻은 옷을 찾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보면 굉장히 웃기죠. 그걸 우린 풍자라고 합니다. 풍자적인 성격이 있고요. 교훈 당연히 있겠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탁소 사람들 중에 누구? 네, 강태국 같은 순수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교훈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당연히 세탁소에 맡겨진 할머니 옷이 되겠고요. 주제 보겠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에 대한 풍자가 나오죠. 또 한편으로는
강태국처럼 순수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작가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들의 행동이 좀 과장되어 있죠. 뭐 약간 비현실적인 내용도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극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희곡이기 때문에, 연극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아, 쟤도 웃기네? 이런 웃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결말 부분에 비현실적인 문학 장치로 갈등이 해결되죠. 사람들은 세탁기 안에 놓고 갈등을 해결하여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마무리되는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징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생님 뭘 했냐면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 교과서를 지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쭉 했던 일련의 과정들은요, 학습활동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학습활동은 개학 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고요. 그중에 그래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더 해보고자 학습활동 3번을 좀 설명해 볼게요. 네, 교과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몇 쪽 가져야 되냐면은 173쪽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역시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나요?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나요? 돈과 물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가치, 덕목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3번에 맞게 한번 대답을 찾아보세요. 요즘 뉴스 혹은 주변에서 듣는 얘기 중에 혹은 친구 간의 관계 혹은 돈과 얽혀있는 뭐 이야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관련된 경험을 찾을 수 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나중에 개학하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이제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극을 살펴봤고, 공연을 전제한 연극의 대본을 살펴봤고요. 이 희곡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수행평가를 할 건데요. 수행평가는 이제 2년극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학하면 각 반에 들어간 국어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생활 하시고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